안녕하세요. 저는 와인과 예술과 철학이 우리의 일상에 조금 더 자연스럽고 즐겁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문성준입니다. 와인 같은 경우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음료 중에 하나거든요. 상당히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함축했다라고 저는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주나 이런 것들을 했어도 괜찮았었겠지만 서양 철학과 서양 예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것과 동일한 어떤 맥락 속에서 누적되어 온 문화의 직결체랄까요? 예를 들어서 고흐가 아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 아르의 태양 때문에 그러한 색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를로 간 것도 있거든요. 그 아를이 간직하고 있는 이러한 태양을 머금은 와인이 있는데 그게 그 아를 바로 위에 보면 그 아비뇽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아비뇽에서 나오는 샤도네프 디파브라는 와인이 있습니다. 그 와인도 그 프랑스에서 1년 중에서 태양이 뜨는 시간이 가장 많은 곳인데 그 태양빛을 머금은 와인이 바로 샤도네프 디파브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아르의 태양을 아르의 빛을 그린 고흐의 그림과 샤도네프 디파브가 만들어내는 어떤 와인의 그 강렬하고 진한 향기가 저는 상당히 어우러진다라고 좀 보는 편입니다. 예술도 결국에는 어떤 화가가 자신이 보는 세계관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한 세계관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근데 와인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와인과 예술과 그리고 그 지역에서 나는 자생한 어떠한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봐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엮은 것도 있습니다. 칸트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아름답게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칸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 그러면요. 아름다움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를 하고 그러므로 화가들은 아름다운 그것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세계관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게 되죠. 칸트는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면서 자기가 계몽된 시기에 사는 것은 아니지만 계몽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정말로 말 그대로 계몽 철학자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칸트로 인해서 그리고 이러한 계몽주의로 인해서 예술도 바뀌기 시작하게 됩니다. 꾸르베라는 사람이 사실주의라는 개념에서 그리게 된 것은 뭐냐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진짜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려야 된다라고 꾸르베는 생각하기 시작하죠. 정말 큰 것들, 역사적 사실들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일상들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그리기 시작하죠. 그게 바로 그룹의 사실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계몽이라는 게 칸트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정치적으로 얽히게 된다면요. 이성주의적 관점으로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쪽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이 보르도 와인이 가장 유명해지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던 그랑크리 클라세라는 등급을 지정했던 거거든요. 나폴레옹 3세 때 파리 만국박람회를 하게 됩니다. 만국박람회도 결국은 뭐냐 그러면은요. 모든 나라가 다 우리나라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만국박람회죠. 자신들이 얼마나 잘 살고 우리 문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하는 게 바로 만국박람회거든요. 프랑스가 자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 중에서 두 가지가 뭐였냐 그러면 바로 와인과 예술이었습니다. 그래서 1855년도에 와인과 예술을 만국박람회에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되는데 프랑스 중에서 가장 괜찮은 곳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르도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61개의 와이너리가 선정이 됩니다. 그 유명한 보르도의 그랑크리 클라세라는 겁니다. 특등급 와인이라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보르도 와인은 정말로 최고급 와인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죠.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와인도 제국주의적 와인이 됩니다. 이제 전 세계는 다 보르도 와인처럼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관념이 있달까요? 그 계몽이라는 게 꿈에서 깨우다라는 개념인데 잠에서 깨우다라는 말인데 깨우는 입장은 프랑스나 유럽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와인도 결국에는 완전히 계몽주의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어떠한 개념으로 보르도 와인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니체가 그 유명한 말을 하죠.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하죠. 종교적으로만 이렇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까지 정답적 체계를 부정하고 새로운 자신만이 정답으로 내가 보는 세계가 진짜 세계다. 내가 원하는 세계 속에서 나는 살아가겠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이래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명령 같은 것들을 받고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살에는 학교를 가야 되고 몇 살에는 뭐 결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바로 니체입니다. 세잔은 그것을 예술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잔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요, 이 원근법이라는 것을 파괴한 것이라고 저는 좀 보는 편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냐 그러면 르네상스적 원근법으로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근법대로 그린 그림들을 맞는 그림, 제대로 된 그림, 그게 옳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지만 세잔은 거기에다가 조금 질문을 하기 시작하죠. 과연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세상을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사과를 놓고 사과가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이렇게 보게 되고요. 그리고 생트 빅토르 산이라는 것을 그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산을 60번 이상 오르면서 관찰을 하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우리가 원근법대로 세상을 보지는 않는구나. 세잔의 그림에 보면은 바닥이 정면으로 보이고 테이블도 기울어져 있어서 마치 사과가 굴러떨어질 것처럼 그려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보는 시각은 원래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원근법이라는 것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눈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눈을 두 개로 보는데 원근법이라는 것은 고정된 눈 하나입니다. 시각이 하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이면서 동시에 고정된 시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고 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가정이 바로 원근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질 않죠. 접시를 볼 때의 시점과 바닥을 볼 때의 시점, 그리고 사과를 볼 때의 시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하나의 화면에 다 종합시킨 게 바로 세잔이었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그리는 그림이 바로 세잔의 그림입니다. 캘리포니아 와인도 비슷합니다. 캘리포니아 와인이 신데르 와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어떤 것들인데 구데르 와인들은요, 프랑스 와인이나 이탈리아 와인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규제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런데 신데르 와인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죠. 와인을 맛있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와인이 있고 규제가 있는 것이지 규제가 있고 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와인에는 규제가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오로지 맛을 위해서 투쟁하게 되는 거죠. 파리의 심판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유명한 어떠한 일화도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오로지 와인의 품질만을 위해서 규제를 해체하고 그랬던 것들로 나중에는 와인의 맛도 인정받게 되는 게 바로 캘리포니아 와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같이 엮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푸코라는 철학자의 최대 목적은요, 정상과 비정상에 대한 구분, 이런 것들을 깨는 게 최대의 목적이었습니다. 푸코는 18살 때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이 비정상이라는 어떠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자살 시도도 엄청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과 비정상의 구분, 거기에 질문을 하는 철학이 바로 푸코의 철학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마그리트도 비슷합니다. 마그리트의 그림도 결국에 그림들을 보시면 정말로 이상한 그림들이 많습니다. 돌이 막 하늘에 떠 있고요. 그리고 막 남자들의 비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신발인데 앞부분은 사람의 발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그림들이 결국 뭐냐 그러면 일상적으로 접하는 세계가 꼭 정상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게 또 마그리트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데페이즈망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데페이즈망이라는 것은 있어야 될 곳에 없고 없어야 될 곳에 있는 어떠한 것들을 표현하는 방식이죠. 정상에 대한 어떠한 당연함에 대한 균열들을 일으키는 게 바로 푸코고 바로 마그리트입니다. 그런데 와인 중에서 그러한 와인이 있었죠. 정말로 비정상에서 탄생한 와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귀부 와인입니다. 귀하게 부패했다라고 해서 귀부 와인이죠. 귀하게 썩었습니다. 포도가 곰팡이가 씁니다. 그런데 이 포도 알갱이에 쓴 곰팡이가 썩은 거잖아요. 버려집니다. 원래는 버려졌었던 것들이 우연한 계기로 와인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포도 알갱이를 감싸는 하얀색 곰팡이인데 이게 알갱이 껍질에 미세한 구멍을 뚫습니다. 진액만 증발하지 못하고 수분만 증발하게 되면서 포도가 무척 달콤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만든 와인이었기 때문에 귀부 와인은 무척 단 와인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와인을 마시고 루이 14세가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와인의 왕이자 왕들의 와인이라는 극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부 와인도 푸코도 결국 마그리트도 비정상에서 탄생한 정상보다도 더 찬란한 와인 그리고 철학 예술을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술도 와인도 철학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마주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성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는 것보다도 먼저 감각적으로 나에게 와 닿아야 된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좀 더 알아가려고 하지. 감각적인 마주침이 없었을 때 이론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케이스는 그거는 예술이라기보다는 하나의 텍스트로 읽힌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와인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공부하듯이 처음부터 와인을 그렇게 가는 것보다도 감동을 하고 내가 여기에 즐거움을 느끼고 나서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는 건 전제입니다. 다만 예술과 와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그러면 나의 취향, 나의 감각, 나의 모든 것들이 조금 더 개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공이 순수예술이거든요. 이 미술을 하면서 눈이 트레이닝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 트레이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는 색깔을 구분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구분하기 시작하는 게 어쩌면 감각을 조금 더 세밀하고 민감하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발전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공부를 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제가 미처 몰랐던 감각을 조금 더 깨울 수 있다고 저는 좀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나의 감각들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나의 삶 자체가 넓어진다라고 보고 풍부해진다라고 보는 편입니다. 좋은 도구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술과 와인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요.